국내 유일한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안녕하세요. 10월의 아시아팟입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죠?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날씨 변화를 일으키듯이 미세한 변화나 작은 사건이 추후에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로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이 나비 효과라는 말을 떠올리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작은 풍등 하나로 수백만 리터의 기름이 불타버린 고양 저유소 화재입니다. 경찰은 저유소에서 300m 떨어진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린 스리랑카 노동자를 긴급 체포했지만 힘없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지 말라는 여론 덕분에 구속까지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하게 느끼셨겠지만 사실 진짜 원인은 작은 풍등 하나도 막지 못하는 허술한 관리가 문제죠. 결국 이 작은 풍등으로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저유소 안전관리 문제점이 밝혀졌으니까 진짜 나비 효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번에는 다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풍등을 날린 스리랑카 노동자의 구속을 막았지만 만약에 거대한 사건에 휘말린 이주민들이 억울하게 잡혀가서 죄를 뒤집어 쓰게 된다면 우리는 구제할 수 있는 사회일까 하는 물음을 좀 던져준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럴 수 있도록 계속 바꿔가야겠죠? 그럼 이번 달 아시아팟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녹음실에는 김영종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선생님? 네, 그래서 날씨가 아주 추워졌는데 짧은 가을이지만 굉장히 즐길 수 있는 날씨인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근데 너무 빨리 추워졌어요. 예. 가세요, 선생님? 2달 전에 37도였다는 거? 그러게요. 예. 저희가 이렇게 날씨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제 성격이 이상한 건 다 이유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번 달 아시아 뉴스 혹시 뭐 좀 눈여겨보셨어요? 한국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고요. 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지진 쓰나미 맞습니다. 슬라웨시 섬에서 나타난 네. 건데 사실 인도네시아는 이제 불의 고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취약한 지진대 위치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정기적으로 난다고 할 정도로 이제 지진 피해가 발생하는데 이번 경우는 이제 그 규모나 이제 피해 면에서 굉장히 심각한 사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 발생해서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한 2천여 명 이상의 이제 사망자가 발생한 것 같고 추정치라든가 이런 것도 앞으로 더 증가할 것 같고 또 그 피해 규모로 봤을 때 또 이제 쉽게 복구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관심, 적극적인 구호 그리고 협조가 필요한 상황인데 여기까지 많이 알려진 사실 같습니다. 최근에 네. 한국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정부가 그 외국 구호 단체 활동가들을 이제 추방 또는 네. 이제 즉시 이제 관련 지역을 떠나라고 명령을 네네. 내렸다 이렇게 보여졌어요. 그래서 그 뉴스만을 봤을 때는 이게 또 뭔 소린가? 뭔 소린가라는 네. 생각도 들고 또 한때 이제 2008년 그 당시 이제 미얀마 군부 시절에 네. 사이클론 피해로 인해서 그때 당시 약 2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군부 독재 정권이 자기 이제 정치 권력 기반이라든가 그런 것들 약화를 우려해서 해외 단체의 구호 활동을 금지시켰었죠. 그래서 그걸 네. 통제하면서 인도적 지원마저도 거부한다고 하는 굉장히 큰 비난을 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생각이 나면서 혹시 또 정치적 이유가 있지 않을까? 네네. 또 일각에서는 내년 인도네시아 이제 4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되는데 그거를 그것 의식해서 때문에? 의식해서 이제 주권 침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부 관리 능력의 과시 이런 것 때문에 자신감을 발로 이제 그런 걸로 평가하기도 하는데 네. 인도네시아 그 언론상에 나타난 걸 보니까 이제 그런 언론 보도가 있은 다음에 인도네시아 외교부가 그걸 다시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거는 제대로 사실이 아니다. 오보였던 건가요, 선생님? 그래서 인도네시아 외교부가 확인을 한 바로는 그런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즉 인도네시아 외교부가 얘기했던 거는 사실 이제 많은 활동가들이 오는 거는 좋은 일이고 그렇지만 그 인도네시아 정부 특히 지방 정부 그리고 재난방재청과 네. 같은 그 유관 책임 기관에 과 협조를 해서 그 사전 컨설팅을 한 상태에서 그들이 활동을 하게끔 하는 것이 취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진행상을 보면은
9월 28일 날 그 쓰나미가 발생을 했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액상화로 인해서 피해가 점점 커지는 상황이 있긴 한데 10월 1일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해외 구호 및 지원을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인도네시아 정부가 해외 구호라든가 지원 뭐 이런 것을 거부하고 있다고 보여지진 않고요. 다행이네요, 선생님. 예. 그래서 그거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한국에서 그런 맥락에 대해서 보도가 좀 없어서 자칫 잘못하면은 뭐 이제 우리가 그냥 그런 일이 있었고 그렇게 되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이제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지금 한국 정부도 거기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힌 바가 있고요. 네. 그 관련 기업들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일반의 관심이라든가 또는 뭐 이런 그 피해 복구를 위해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은 또 계속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또 발표된 거 선생님 설명해 주시고 나니까 또 그쪽 정부의 입장도 좀 이해가 되긴 되네요, 선생님. 갑자기 관리가 안 되는데 막 사람들은 쏟아져 들어오고. 네네, 그렇죠. 네, 그랬을 때는 정부로서는 좀.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필리핀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재난 취약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세안 차원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역 협력, 뭐 아세안, 뭐 안보 공동체 얘기를 할 때 재난에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어떻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것인가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계기로 또 이런 논의들 좀 부족했던 그 시스템 이런 문제들이 보완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네요, 선생님. 요즘에 너무 워낙에 지진 얘기가 그 인도네시아 지진 얘기 다음에 또 IT도 났다는 기사를 제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자꾸 지진도 나고 또 태풍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렇죠. 이제 이게 기후 변화가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저희 아시아 쪽들이 안전이나 재난에 대해서 서로 같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렇죠. 하나의 도움을, 시스템 뭐 이런 걸 특히 만들 수 있다면 한국도 참 최근에 좋겠다. 경주 수년간 최근에 느낀 맞습니다. 거는 맞아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게 느껴졌고 저 백두산 걱정했잖아요. 저 폭발하면 어떡하지? 그런 얘기도 있죠. 네, 맞아요. 그게 뭐 그냥 설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남의 일로만 치부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때 서로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같이 힘을 합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협력이라는 게 사실 이런 거 같은데요. 그렇죠. 필요할 때. 네, 맞습니다. 청취자님들이 약간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언급해드리고 갈게요. 저희 지금 녹음하고 있는 날인 오늘은 10월 12일입니다. 근데 이제 편집해서 나갈 때는 10월 말쯤 나가게 될 거라서 저희가 말하는 이야기가 좀 무슨 언제적 얘기야? 이렇게 혹시라도 생각하시게 될까봐 제가 미리 살짝 언급해 드립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준비한 소식 안내해 드릴게요.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인도 정부가 불법 체류를 했다는 이유로 로힝야 난민 7명을 2012년부터 구금해 오다가요. 지난 10월 4일 강제 추방을 하기 위해서 인도 동부 미얀마 국경 지역으로 이송했다고 합니다. 이런 조치는 로힝야 난민을 미얀마로 강제 추방한 첫 번째 사례라서 저희가 좀 많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인도 대법원은 로힝야 난민 7명의 추방을 막아달라는 시민단체들의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참여연대를 비롯해서 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모임은 10월 5일 날 주한 인도 대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로힝야 난민들의 강제 추방을 즉각 중단하고 안전하고 존엄한 귀환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협력해달라는 내용을 담아서 저희가 발송을 했습니다. 현재 인도에 거주하고 있는 로힝야 난민은 4만여 명에 달합니다. 힌두교 극단주의 단체들의 폭력하고 강제 추방해달라는 주장에 이제 노출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들 가운데서 16,500명이 유엔 난민기구에 난민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인도 정부는 등록 여부랑 상관없이 불법 체류자라고 간주해서 추방을 하겠다고 하는 입장이에요. 유엔에 따르면 불법 체류로 인도에 구금되어 있는 로힝야 난민이 200여 명에 달하고 있고요. 또 최근 보도는 인도 당국이 23명을 추가로 추방할 것이라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좀 상황을 좀 잘 주시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그렇고 저희가 로힝야 난민 대응 활동을 참여연대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도 마웅잔이라는 분을 모셔서 토크쇼 같은 걸 진행을 합니다. 근데 아마 방송이 나가기 전에 진행이 되는 거라서 그때 나온 이야기도 다음번 아시아 이슈 때는 제가 잠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좀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이영자, 송은희 씨 등이 출연하는 밥 블레스 유라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선생님 네.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못 보셨어요? 예, 이영자 저희들 성원이 되게 아는데,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최근에 이제 밥을 이렇게 서로 먹으면서 얘기하고 상담 편지 같은 걸 이제 보시면서 상담도 해주고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최근에 어떤 분이 자기 이제 퇴사할 건데 퇴사하고 먹어야 할 음식을 소개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쌀국수를 뽑아줬거든요. 물론 이 조건은 현지에 가서 먹는다. 퇴사도 했기 때문에 네. 베트남에 가서 먹는 쌀국수를 말한 거거든요. 근데 저도 지난해에 베트남 여행을 다녀왔는데 저희가 이 서울에서 먹던 쌀국수랑 완전 차원이 다른 쌀국수를 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쌀국수도 종류가 좀 우리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그 얘기를 하니까 이게 입에 침이 네, 고이면서 저희 동네에도 그 베트남 맛이 네. 그 분이 직접 하시는 아, 진짜요? 그 내 고향 베트남 쌀국수라는 내 고향 예, 베트남. 내 고향이에요. 그래서 너무 어울리네요. 정말 예, 그냥 뭐 체인점 같은 데 나올 수 네네네. 없는 아, 진한 맛이 나와서 진한 맛이. 예, 거의 단골입니다. 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최근 가탕서 열풍으로도 뜨거운 이 베트남에 한국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아지고 있는데요. 2014년에는 14만 명이던 베트남 관광객들이요. 2017년에는 32만 명이 넘게 늘었습니다. 동남아에서는 태국하고 말레이시아에 이어서 3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최근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추석 연휴 동안에 국내 및 해외를 찾은 한국 여행객의 데이터를 종합 분석했는데 3년간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한 추석 연휴 해외 여행지가 베트남입니다. 이 정도면 서로 왔다 갔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15년 국가별 순위 13위에서 10계단을 올라서 작년에는 3위를 기록했습니다. 3년 연속 1, 2위를 지킨 일본하고 미국 다음으로 많은 여행객이 베트남을 찾았다는 얘기거든요. 이 정도 되면은 서로가 애정하고 있는 나라라는 얘기를 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정말 베트남을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또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시아팟 5회에서도 저희가 베트남을 다뤘습니다. 그때는 한국군의 민간학살 문제가 주제였기 때문에 베트남 사회에 대한 또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볼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베트남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손님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신흥지역사업단 육수연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육수연 박사님 안녕하세요. 아시아팟 청취자들께 인사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VIP 신흥지역 연구사업단에서 베트남 연구를 하고 있는 육수현이라고 합니다. VIP를 뺐군요. 네, VIP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입니다. 아, 전 아니, 저기 청와대에 네. 계신 VIP 말씀하시는 네, 많이들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그때 그 뭐 흔히 청와대 VIP가 그 방문하면서 생긴 말 아닌가요? 아니요, 그전에도 그전에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전에도 VIP라는 말 썼었나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희도- 특별해 보이네요. 저희가 따로 쓴 줄 알았는데 네. 네. 이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필리핀. 왜 그게 세계 VIP가 엮일 이유가 뭐죠? 아무래도 이제 신흥지역 연구 사업단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한국에서 되게 중요한 국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경제 분야에서는 되게 빼놓을 수 없는 나라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저희 연구 사업단도 특별하게 세 국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려고 진행이 된 거죠. 네, 그렇군요. 박사님 그러면 뭐 어쨌건 베트남을 계속 연구하고 계신데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좀 쌀국수 얘기로 좀 가볍게 한번 더 얘기를 저는 듣고 싶어요. 사실은 제가 꼭 듣고 싶었어요. 네. 왜냐면 아무래도 연구차 베트남을 많이 다니셨을 텐데 많이 드셔보셨을 것 같고 그래서 베트남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청취자님들께 꼭 먹어봐야 하는 쌀국수의 종류라든가 아니면 박사님 좋아하시는 쌀국수 맛집? 하노이 가면 어느 집 있다더라. 뭐 이런 거 혹시 있으세요? 네네, 당연히 있죠. 네. 있는데 저는 베트남을 2011년도부터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리고 제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이제 현지 조사, 저는 또 문화인류학을 전공하다 보니 네. 꼭 현지 조사를 해야 하는 학문이다 맞다. 보니 네. 한 1년 반 정도 2013년부터 2014년 6월까지
베트남 이제 그 남부 호치민시에서 네. 체류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시기가 아니라면 저도 베트남을 여행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일부러 좀 돌아다니기도 했거든요. 아, 베트남이 되게 길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하면 몇 시간 정도? 기차를 타면 물론 기차의 속도가 높지는 않아요. 한국의 네. 뭐 KTX나 이런 느낌은 아니라 한참 한 이틀 넘게 걸릴 거예요. 아, 하노이에서 밑에 호치민까지 가는데요. 근데 이제 비행기를 타면 2시간이면 가시기 아, 때문에 저는 비행기를 타고 네. 중간중간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다니면서 쌀국수 집을 다니셨나요, 혹시? 네네. 저는 근데 원래는 쌀국수를 좋아하진 않았어요. 아, 그래서 쌀국수는 이제 일반적으로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쌀국수에 뭐 고기 보이는 면? 국물, 고기 국물에다가 고기를 많이 썰어 넣어주시고 또 예. 콩나물, 숙주. 예. 네. 그리고 그 넣어서 저희가 먹는 뭐죠? 그냥 그 한국에서 고수, 먹는 고수. 그런 네, 거. 맞아요. 맞아요. 전 고수를 안 좋아했어요. 아, 그러시. 베트남 연구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수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항상 빼달라고 했었는데 돌아다니면서 이제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나타난 네. 쌀국수들이 있어서 그게 되게 인상적이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일반적으로 지금 쌀국수라고 말하고 있는 퍼라는 네. 그것도 좋아하게 됐는데 네. 저는 약간 자작자작한 국물에 아, 좀 고기들이 이렇게 좀 따로 놀면서 이렇게 좀 네. 구워진 고기들이 들어가 있는 구워진 고기요. 네네네 분짜라고 요즘 네네, 되게 알아요. 유행하는데 분짜는 네. 예. 그것도 이제 제가 2011년도인가 2년도에 먹으면서 이런 건 한국에 가져와야 한다 식당을 열어야 한다라고 할 정도로 아, 되게 맛있는 그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지금 만한 요즘에 좀 먹지 않아요, 사람들이? 요즘에 들어왔죠. 네, 진작에 네, 했었어야 네. 되는데 그렇죠. 저도 선생님 육수- 돈 많이 네. 쓰셨어도 미리 하셔서 돈도 네, 벌었을 텐데. 네. 제가 육수님 앞에서 뭐 될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역시 베트남- 음식 얘기가 진짜 좋은 음식 얘기인가 얘기가- 봐요. 치고 나오시네요 지금. 제가 해외여행을 처음 간 게 베트남이었거든요. 아, 맞아요, 선생님. 1997년도에 젊은이적 시절에, 그죠? 맞습니다. 학생 군대 제대하고 나서 네. 이렇게 갔는데 그때 이제 제가 베트남에서 이제 그 길에서 아침 출근길에 그 아주머니들이 그 이렇게 어깨에 그 대나무 이렇게 나무 가인이라고 길게 하죠. 가인인가? 네네네. 예, 그래서 이게 천칭처울처럼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네네네. 가져오고 거기에 이제 조리기구도 들어있고 재료도 들어있고 맞아요. 거기서 이제 바로바로 말아주시나요? 예, 바로 네네네. 말아. 그걸 이제 제가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느낀 게 베트남 음식에 대해서 좀 뭔가 이렇게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맛있죠. 또 이제 또 베트남과 인연도 있고 한국이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어요. 베트남 쌀국수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먼저 예, 생각하셨다고 먼저 얘기하시는 거죠? 생각했다는 얘기를. 나 결국 돈이 없어서 접었다는 얘기. 근데 저는 돈이 있었어도 근데 그때는 안 됐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럴 수 있죠. 맞아요. 그때 너무 일렀고 그리고 또 이제 외식 문화라든가 문화에 대한 관심 맞아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이렇게 대중화 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다양하게 된 것이 또 그렇게 역사 깊지 않고 예, 그래서 뭐 그때 안 하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은. 저는 만약에 제가 식당을 하게 된다면 그 쌀국수의 좀 종류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건 약간 두꺼운 면에 네. 이렇게 국물이 아주 깊게 배인 네, 그런 맞아요. 국물들을 생각하잖아요. 국수를. 네. 근데 그거 외에도 베트남 내에서는 그 쌀로 만든 국수들이 되게 종류가 다양해요. 아. 얇은 것도 있고 굵은 것도 더 있고 굵은 이렇게. 것도 예. 있고 아. 그래서 그 종류에 따라서 국수의 그 종류가 음식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퍼라는 네네. 그거에만 너무 익숙하고 근데 실제로 베트남에 가시면 지역마다 꼭 먹어봐야 하는 쌀국수들이 있죠. 근데 이거를 다 이름은 다 있어요. 지역의 이름을 따서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북부 같은 경우 저는 남부에 오래 살긴 했지만 쌀국수는 북부가 더 맛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고기 국물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남부는 약간 저한테는 좀 느끼하다는 느낌을 줘요. 그런데 북부는 깔끔한가요? 깔끔하죠. 깔끔하고 그 숙취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되게 올바르죠. 저는 북부에 정답입니다. 살아야겠습니다. 아, 네. 북부 쌀국수는 어딜 가서 먹어도 맛있고 그리고 김영종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지나가다 먹어도 맛있어요. 다 맛집인 건가요? 그쵸. 지나가다 먹어도 아줌마들이 하나하나가 맛집이신 거. 일단 사람들이 줄을 좀 섰다 생각되면 그쵸, 거긴 가서 그래요. 한번 먹어봐야죠. 그러면 선생님 뭐 종류도 많고
또 그 국물도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러면 아무튼 호치민에는 어떤 맛집을 가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호치민에는 호치민시로들 많이 여행을 가죠 요즘. 네네. 근데 이제 중부로도 많이 가잖아요. 다낭이라는 네, 다낭도 지역으로. 저 가봤어요. 네. 아 다낭으로 가셨어요 그때? 다낭 갔다가 호이안 갔다가 하농, 하롱베이 이렇게. 아 그때 무슨 국수 드셨어요? 저 그냥 퍼 먹었는데. 아 분짜 먹고. 그쵸. 네네. 분짜는 하노이 음식이고 아, 퍼는 이제 하노이랑 남부 뭐 호치민이랑 같이 있는데 네. 그 지역에 가셨으면 이제 뭐 미꽝이나 아니면 이름만 봤어요. 까올러우나 이런 애들이 있는데 아. 이 친구들은 간장 베이스에 약간 자작자작한 국수예요. 그러니까 음. 이거는 볶음도 아니고 약간 자작자작한 우동 같은 느낌. 네. 그래서 그 맛이 훨씬 조금 우리에게 좀 익숙해요. 특히 호이안 지역에 있는 뭐 까올러우라는 쌀국수는 이름만 들어봤어요. 예. 네 많아요. 아, 거기에 그 글자가 있었을 까올라우. 거예요. 예. 그거는 그냥 길거리에서 많이 파는데 주저 말고 안 드셔가지고 한 먹어요? 번쯤은 드셔보시는 게. 음. 그리고 여기 35,000동 정도 하니까 음. 우리나라 돈으로 2,000원이 안 되죠. 네. 그거는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방송하고 좋아요. 갔어야 되는데 그죠? 아직 못 먹었는데. 그 남부 쪽은 음. 저는 퍼도 좋지만 문지에우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것도 약간 얇은 쌀국수예요. 근데 이거는 약간 남쪽 메콩 델타나 베트남 네네네. 남부 지역에 가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꾸어라는 게 들어가는 건데 이건 게. 그 꽃게 같은 게. 그렇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깜짝 놀라셨죠 지금. 네, 게 진짜. 님- 개고기를 넣나요? 베트남 개고기 먹죠. 네네네. 네, 맞아요. 민물게예요. 민물게가 민물게. 들어가 있는 국물인데 이것도 약간 좀 맑으면서 맛있겠다. 시원할 것 같아요. 네, 엄청 시원해요. 음. 그런 게 좀 있죠. 아,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호치민에 가시면 이름이 문지에요. 문지에우. 네, 그리고 음. 또 중부로 가시면 이제 다낭 쪽은 미꽝, 미꽝, 그리고 호이안 쪽은 까올로우. 까올로. 까올로. 네. 네. 이렇게 드셔야 까올로가 됩니다. 땡기는 것 같아요. 까올로우는 네. 다른 지역에 가면 많지 않아요. 네. 호이안 지역에만 약간 길거리에서도 많이 팔고 그래서 훨씬 좋죠. 너무 좋은 정보인 것 같아요. 저는 호치민은 못 가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음. 가게 되면 선생님 말씀 들은 대로 꼭 한번 그걸 음. 먹으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맛인지. 아 그리고 제가 하나 네. 더 소개해드릴게요. 네네네. 제가 너무 제가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소개를. 또 미엔이라는 게 있어요. 미엔. 네. 미엔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미엔이요. 미엔이요. MIEN인데 네. 미엔인데 면 같죠? 네. 그게 네. 중국말로. 네 맞아요. 네. 베트남 언어 자체가 중국어의 그 음의 산자어에서 왔기 때문에 네네네.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발음들이 많아요. 유추를 할 수 있는 발음들. 그래서 미엔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당면과 아. 비슷한 외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투명한 면 그렇죠. 그거요? 근데 당면보다 조금 더 얇아요. 그래서 엄청 이거를 얇은 볶음으로 해서 음. 미엔 싸오라는 게 볶다인 네. 건데 미엔 싸오라는 게 들어가 있는 메뉴를 보시면 네. 그건 이제 무조건 선택을 하셔도 후회를 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 특정 맛집이라기보다는 그렇죠. 약간 메뉴를 이런 이제 음식들을 네네네. 드셔보시는 걸로. 네. 아, 정말 좋은 정보예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 만나 뵙고 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아쉽네요, 좀만 일찍 네. 만났어도. 네. 선생님 그 쌀국수 얘기도 그렇지만 최근에 그 가탕서 얘기 아까 제가 처음에 잠깐 했잖아요. 그 열풍도 지금 베트남은 좀 어떤가요? 진짠가요? 아니면 한간에는 약간 과장일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되게 많이 듣는데 네. 이제 베트남에 올해 7월이랑 8월에 제가 다녀왔는데 네. 일단 공항에 들어서니까 이제 그 박항서 감독님의 사진이 이렇게 다 걸려 있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네. 광고를 엄청 찍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 얘기 들었어요. 광고 네. 모델 1위라는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축구 선수랑 이렇게 함께 네네네. 이렇게 하고 있는 특히 신한은행이나 이런 데서는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K-팝이나 아이돌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기는 약간 대중적이라기보단 약간 세대적으로 조금 쏠려 있어요. 그렇죠. 젊은 세대들에게 관심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의외로 축구는 또 부정적으로 그렇지 생각하는 않으니까. 사람들도 있어서 근데 네. 축구는 이제 온 국민이 사랑하는 그렇죠. 그건 거죠. 그러다 보니 좀 더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박항서라는 이름을 다 알아요. 그래 한국 감독이 누구냐라는 건 알지만 한간의 얘기를 듣기로는 뭐 베트남 식당에 들어가서 내가 한국 사람임을 밝힌다라고 하면 막 서비스를 준다 뭐 이런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나요? 나 써먹으려 그랬는데. 그 당시라면 뭐 우리가 예전에 뭐 월드컵 했었을 때 누군가 골든벨을 울리고 뭐 그 당시라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지금도 그러지는 않고요. 네. 뭐 예를 들어 실수할 뻔했네요. 히딩크 감독이랑 많이 비교가 되기도 하는데 히딩크 감독에게 우리가 뭐 명예 국적을 주고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모두 네덜란드 사람을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슷한 맥락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생각합니다. 가탕서일 뿐.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 그래가지고 그런 네 맞네요. 조심하도록 해야겠네요 저희가. 아니 뭐 조심이라기보다 그냥 이렇게 지나친 기대는 지나친 기대는 하지 말아라. 음. 하지만 박항서 감독으로 인해서 한국 그 축구 뭐 기술, 뭐 기술력, 뭐 감독, 네. 지도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되게 음. 높이 평가를 받고 있죠. 약간 그 박항서 감독의 그 또 키도 작으시고 되게 오랫동안 뭐 하신 그런 이야기들과 겹쳐서 좀 그냥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가탕소 열풍이 불고 베트남이 어쨌건 그 축구를 잘하게 돼서 요즘 말씀하셨듯이 히든크는 굉장히 유명하고 네. 존경받지만 또 그렇다고 네덜란드가 뭐 이렇게 엄청 이미지가 달라지거나 긍정적으로 변한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한국에서요. 그렇죠. 맞아요. 또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또 우리가 박항서 감독의 이제 개인의 그건 있다 하더라도 네. 그게 네. 한국 이미지로 바로 연결되는 건 네. 크게 장기적으로 뭘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 그 베트남이 갑자기 축구를 잘하게 된 건 아니죠. 네. 네.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건데 원래 못했는데 그 가탕서 때문에 그건 아니라는 이렇게 거죠. 된 네, 약간 그런 식의 그 착각이다. 기사들이나 음. 되게 섹시하잖아요. 그런 네네, 말들이. 맞아요. 그 네네. 우리가 동남아에 대한 선입견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 중 네, 하나가 그런 네. 건데. 항상 그런 식인 예, 것 같아요. 이번에 특히 이제 아시안 게임 보면은 동남아 지역 국가들의 그 선전이 되게 두드러졌거든요. 네. 예,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떤 큰 흐름이죠. 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제 축구도 그렇게 되는 거고 약간 경제 발전에 따르는 흐름이라 할까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스포츠도? 예, 예. 아. 엘리트 체육에 대한 투자도 좀 이루어지고 하면서 나타난 성과 아닌가 싶은데. 네. 너무 재밌는 얘기였어요. 역시 이 심각한 정치 얘기보다는 먹는 얘기와 축구 얘기가 참 재밌는 얘기인데 저희가 이제 좀 그래도 조금 더 베트남을 알기 위해서 조금 좀 진지한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번에 찾으면서 알았는데 작년이 한배 수교 25주년이었더라고요. 근데 베트남이 현재 한국 교역 순위 4위로 지금 중국이랑 미국 그리고 3위가 일본인데요. 일본의 뒤를 바짝 쫓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한국에는 베트남 내 외국인 투자 1순위를 한국이 점하고 있고요. 교육 규모도 중국, 미국에 이어서 3위로 곧 부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베트남에 이렇게 많이 투자하고 있다 생각은 잘 못했거든요. 근데 진짜 보니까 엄청나게 서로 그 교류를 하고 있는 나라였는데요. 제가 선생님 하면서 찾아본 걸로는 선생님 한국 기업에 취직한 베트남 청년들 인터뷰를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서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한국 기업이 당연히 많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한국 기업이 얼마나 많이 진출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취업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한국이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이 베트남과 수교를 한 지 한 25주년이 네. 되었죠. 그러니까 1992년 12월 22일에 수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점으로 봤었을 때 25주년이고 그 기준으로 했었을 때 한국은 베트남의 제1투자국이자 ODA 공여 제2위 국가로 발돋움을 하였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특히 지난 10년간만 보더라도 양국의 무역 규모가 6배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양국은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교역 대상국인 거죠. 근데 보다 중요한 것은 아세안이 한국의 교역 대상으로서 이미 미국과 일본을 추월하였고 이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중요한 경제 파트너가 되었다는 점이죠. 점점 늘고 있었던 거네요. 네. 그런데 아세안 주요 6개국과의 무역량보다 한국과 베트남의 무역량이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러한 점들 좀 종합을 해봤을 때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에 되게 두 국가의 뭐 긴밀한 관계들 이런 그렇죠. 것들이 너무나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서로 부상을 하고 서로 경제 관계도 많아지고 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진출 이런 것들도 되게 많죠. 제가 처음에 갔었을 때는 사실
한국 기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이제 현지 조사를 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2012년부터 이제 조금 베트남에서 한국어를 전공한 한국어를 활용하고 있는 베트남 청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친구들 중에 그 누구도 놀고 있지 않더라고요. 지금 되게 한국어를 전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다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기업이 도대체 몇 개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을 그 때 친구들이 그럼 다 한국 기업에 취직해 있는 상태인 거예요? 대다수 그렇죠. 오. 근데 한국 기업이라는 게 네. 일단 뭐 코이카이죠. 쿠트라에서 네네네. 2018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약 6천여 개의 한국 기업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기업만 들어간 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엄청 이런 많이. 것들도 자영업까지. 근데 사실 한국 식당이나 뭐 무역업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됐을지는 몰라요. 네. 근데 만약에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카운팅이 된다면 되게 많은 숫자의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다 일을 하고 진출해 있어요. 네, 친구들이 다 그 젊은 친구들이 다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수치로는 어느 정도인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듣기로는 그 올해 어떤 언론에서 봤는데 물론 저도 이제 2014년도와 2015년도를 이제 계속 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하시기 쉬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베트남 내에서 한국어를 전공을 하거나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학생이 네. 지금 약 아니죠. 학교 같은 경우 베트남 내에서 한국어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이 한 23개 정도 되고요. 이거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베트남에서 한 학과에 그 뭐 100명까지 모집되는 경우는 뭐 인문 계열에서 많지 않아요. 네. 근데 베트남에 있는 한국어과가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특별히 언어에만 좀 더 특화해서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뽑아내기 위한 그런 교육 구조 그런 것들이 지금 되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그 언론에서 봤었을 때 지금 학생 수만 1만 345명 정도 있다고 해요. 지금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는 지금 학생이. 배우고 있는 학생들만. 그런데 어. 베트남에서 한국어를 전공할 수 있는 대학 외에도 네. 세종학당이라고 아시나요? 아니요. 우리나라에서 세운 건가요? 그렇죠. 세종이 들어가 있죠. 네네. 세종학당이라고 한국어를 문화 ODA라는 측면에서 ODA로. 중앙연구원. 그죠? 네, 그거 외에도 이제 뭐 문화체육관광문화 이런 데에서 그 한국어를 보급하는 그 어학원인 거죠. 네네네. 뭐 중국의 공자학원. 공자학원이나 네. 아니면 네. 프랑스의 네. 그 뭐였죠 이름? 독일의 게테연구소 네, 그리고 뭐 약간 그런 영국의 식의- 브리티시 카운슬 뭐 이런 맞아요, 그런 것처럼, 맞아요. 예, 네. 예, 예. 그런 식으로 그런 걸 벤치마킹해서 만든 거거든요. 세종학당. 학당이요. 네. 세종학당이 아시아에도 100개 좀 이상 있는데 베트남에 15개 정도 돼요. 많네요. 중국은 몇 개 있을까요, 그럼? 중국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 같아요. 중국이 더 제일 많아요? 많아요. 제일 많아요? 네. 얼마나 돼요? 중국이 26개인가? 일본이 일본이 17개로 2위. 그다음 일본도 베트남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중국과 일본과의 우리나라의 관계를 봤었을 땐 베트남이 좀 늦었잖아요.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개까지 15개면. 올라갔다라는 건 한국어를 보급하기도 하고 그만큼 속도가 수요도 되게 많죠. 빠르다고 그렇죠. 생각하면 네네네. 될까요? 네. 근데 베트남은 제가 여행할 때도 봤지만 그 젊은 사람의 숫자라 그래야 되나요? 저희는 약간 늙어가는 나라라고 하면 베트남은 되게 젊은 나라라는 인식을 되게 많이 했고 그런 인력이 되게 많다고 들었었거든요. 선생님 근데 요즘에 저희가 그 3P 정책하면서 신남방 정책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하고 있는 데서도 그 중심에도 베트남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뭐랄까 경제적인 뭐 교역량과 함께 또 정책적인 거나 정치적인 어떤 현안 같은 것도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 교류 네, 뭐 같은 게. 신남방 얘기할 네네네. 때 그때가 이제 인도네시아 방문하고 베트남 갔다가 네. 근데 베트남 그때 에이펙이었나요? 예, 네. 그때 그 참석 겸해서 가고 그다음에 이제 필리핀에 오면서 이렇게 하면서 신남방 얘기를 했고 베트남 방문하면서 그 같이 끼어있기 때문에 핵심 그거다 이렇게 얘기됐고 또 실제로 그게 그 후로 얼마 안 돼서 올해 초에 또 방문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례적으로 이제 동남아 신남방이라고 할 때 동남아 및 이제 인도까지 포함이 되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대통령의 방문 그 비중으로 봤을 때 베트남이 가장 앞서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 이제 배경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높은 경제적 비중이 또 가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인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신남방 정책이라는 게 아세안, 뭐 동남아, 인도와 관계만 순수하게 고려해서 나온 수도 그쵸. 있지만, 있지만 또 이제 한편으로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이제 사드 그 논란 내면서 네네네. 중국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나치게 경제 의존이 심화되어 있는 게 문제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분산할 것인가? 이제 그런 대안적 측면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남아가 어떻게 보면 이제 위험 분산 그리고 경제적 파트너로서의 장기적인 관계 모색 뭐 이런 걸 논의했던 것 같고 그 점에서 지금 당장에 베트남에 치중되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제 베트남 연구하시는 분들에게는 그게 또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베트남에게 지나치게 의존된 형국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베트남에 투자돼 있고 이제 교역량이 많은데 그것이 이제 양방향에 있어서의 흔히 얘기해서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이쪽 물건이 만들었고 이쪽 물건이 만들어서 그것이 교환되는 형태가 아니라 이제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제 뭐 글로벌 밸류체인 해가지고 역할이 분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부가가치 핵심 부품이라는 것은 다른 데서 만들어지고 거기서 이제 조립되고 다시 이제 역수출되는 이제 그런 형태. 이제 그런 것들이 총 그 교역량으로 잡히다 보니까 교역량의 그 양은 늘어나고 있지만 실질적인 그 교역의 질 그리고 교역을 통해서 그 나라가 경제적 그 발전의 자생력을 갖추는 데는 얼마나 기여했는가라는 것은 조금 더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 들고 동남아 교역에서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듯이 한국과 베트남의 경제 교역에서 대기업, 특히 이제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또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여전히 좀 이렇게 관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도 좀 더 이렇게 고민하고 노력해야 될 문제가 많지 않나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제 ODA도 같이 마찬가지인데 교역이 많다 보니까 이제 ODA 같은 경우도 사실은 베트남에 대한 ODA 투자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때 베트남이 다른 최빈국에 비해서 우리의 ODA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국가냐? 꼭 그렇진 않죠, 그죠? 다른 측면을 봤을 때, 그럼 ODA는 필요로 하는 국가에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측면이 고려가 돼야 되는데 투자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 베트남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투자한 기업들이 있고, 맞아. 거기에서 뭐 이제 직업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시키는 것이 사실 간접적으로 거기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에게 도움을 주려는 그런 의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뭐 국가 이익, 뭐 경제적 이익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신남방 뭐 이렇게 해서 가치를 정면에 내세웠을 때는 그에 부합하는 조금 더 다른 접근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상황의 접근은 보면은 기존에 있던 거 좀 더 강화하고 그러니까 더 중요하고 그래서 그걸 좀 더 발전시켜보고 뭐 교역량을 얼마 더 늘리겠고 뭐 이제 그런 정도의 얘기인 것 같아서 아직은 이제 그 내걸은 삼피 피플 피스 상생 변형은 네, 그렇죠. 영어로 프로스퍼러티. 근데 그거에 좀 아직은 못 따라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약간 허울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안타까운 면이 좀. 뭐 이제 추구하려는 그렇죠. 근데 정책이겠죠. 어쨌든 저는 굉장히 이중적인데 전에는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명박 박근혜 때 세일즈 외교, 뭐 실리 외교, 너무 민낯 드러나게 대놓고 들이대는 그런 부끄러운 제목. 지금은 적어도 이런 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채우고자 하는 부담은 계속적으로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좋다. 그런데 그거를 잊지 않게끔 이것이 중요한 방향과 기준이 되도록 자꾸 목소리를 높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치를 좀 이쪽에 더 많이 두도록 맞습니다. 뭐 지금 아까 제가 잠깐 선생님한테도 여쭤본 것처럼 젊은 친구들이 사실 되게 많잖아요. 이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를 인구 피라미드. 거기가 되게 두꺼운 거죠. 그쪽은 저희는 약간 나이 든 쪽이 높은 거고. 그래서 한국 사회에도 계속 끊임없이 변화가 세대 차이도 계속 느껴지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는 베트남의 사회 변화라는 건 더 강렬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많이 변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진짜 저는 궁금했거든요.
이번에 뭐 베트남 여행 작년에 가셨다고 네네. 하셨는데 어떻게 뭐 기대했던 거와 어떻게 뭐 달랐나요? 혹은 뭐 기대한 건 많았나요? 글쎄, 저는 뭐 너무 다낭도 예뻤고 호이안도 너무 마을이 예뻐가지고 그것도 잘 보고 왔고요. 근데 다낭은 공사를 하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것만 보고 왔고요. 나머지야 뭐 자연환경 보러 하롱바에 간 거라서 사람을 봤다기보다는 네, 그런 것 같고 글쎄 먹는 거 막 이런 거 자연환경 보는 거 이런 것만 보고 가기 때문에 여행에 저희가 베트남 말을 잘 하지는 못하니까요. 그래서 잘 못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베트남을 찾으셨던 이유나 목적 자체가 달랐던 것 네네네네. 같아요. 맞아요. 그 뭐 자연 환경이나 네네네. 릴렉스 그쵸, 네네. 이런 것들을 쉬고 위해서 먹고. 갔으니까. 근데 이제 뭐 베트남의 주요 도시를 가보신 건데 사실 네네네. 다낭이라는 도시도 그리고 엄청나게 공사가 진행이 되고 네네네. 있잖아요.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건 건설이 되고 있다라는 거. 엄청 혹은 짓고 어디선가 있더라고요. 투자가 되었고 그 안에 오피스가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뭐가 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뭐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 2011년도에 제가 맨 처음에 갔었을 때 제가 맨 처음에 베트남은 되게 불쾌했었어요. 왜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저를 이렇게 등을 쳐가지고 이렇게 등쳤어요. 등 쳐먹으려고 하거나 실제로 뭐 등을 때린 게 아니라 네. 등을 맞은 기분이었어요. 사실 이렇게 이러다가 내 코가 베어지는 건 아닌가. 눈 깜빡하면 코 베어난다. 네. 실제로 도착을 했었을 때 정말 저한테 득달같이 달라드는데. 베트남 안 그런 나라라는 이미지가 되게 강하지 않아요, 선생님? 그러니까요. 근데 저도 아시아 국가에서는 베트남을 처음 가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동남아에서는 베트남이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베트남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 있었나 봐요. 약간 그래서 경제 발전을 하고 있고 뭐 네. 이런 여러 가지. 그렇지만 사실 그 안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서비스 마인드라든지 그리고 뭐 외국인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막 친절해 보이거나 뭐 젠틀해 보이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경험은 다신 가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2011년도에 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 이제 계속 가게 되었는데 2014년도에 다시 하노이를 방문을 하고 작년에랑 재작년에 또 갔었거든요. 네. 근데 일단 베트남이라는 것의 변화를 느꼈을 때 도시의 외관 자체가 달라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연차를 두고 갔다 오시면 그게 더 잘 보이시긴 하겠네요. 네네. 그쵸? 특히 네. 하노이 같은 경우 롯데타워가 있어요. 음. 롯데 호텔에서 지은 그 밑에 롯데마트가 있고 위에는 롯데 레지던시, 롯데 호텔 뭐 다 있죠. 거기에서 보시면 스카이라인이 생겼어요. 하노이 자체에. 일단 웬만한 도시에서 볼 수 있는 스카이라인이 이제 야경이 아름다운 네. 그럴 만한 도시의 외관이 달라지고 사람들의 옷차림조차도 달라지고 있었더라고요. 외형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가장 많이 느꼈던 건 자동차의 증가. 예전에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다녔었는데. 베트남 하면 오토바이였죠. 네네. 물론 한 10년, 20년 전에 맨 처음에 가셨을 땐 자전거를 타고 다니셨겠죠? 그거요. 왜 맨 처음에는. 시클로? 네, 시클로나 네. 뭐 맞네요. 아오자이를 하얀 아오자이를 어, 입고 네. 자전거를 타고 있는 소녀. 영화에서나 나오는. 진짜 실제로 그때 지금은 이제 관광객들 체험거리인데 그때는 네네. 일반적인 교통수단으로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네. 맞아. 무조건 그거밖에 없었죠. 택시가 어디 있었습니까? 네. 자전거도 없고 오토바이도 없었어요 그때는.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많이 없었어. 네, 많이 없었어요. 네. 택시도 있었고. 지금은 거의 뭐 1인 그러니까 가구에서 모든 사람이 다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오토바이는 되게 네. 일반적이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차를 사기 시작을 하고 차가 훨씬 더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커피숍이라든지 영화가 유흥거리들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의 그 인구 구조, 네.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연령대가 베트남은 40% 이상이거든요. 우리나라랑 완전 다르죠. 그렇죠. 이 젊은 사람들이나 이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단순히 돈을 벌기만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쓰죠. 써야죠.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생겨나면서 사람들의 마인드라든지 네. 이 방송의 처음에 얘기를 하셨는데 여행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한국 방문하는 여행객들도 막 급증하고 있는 그럼요. 게 왜냐하면 그런 제주도 이유죠. 같은 경우는 무비자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주도를 좀 더 많이 갈 거고 그리고 한국으로도 많이 오지만 다른 아세안 국가, 네네네. 아세안 10개 국가는 다 무비자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 다른 나라로도 다 육로로든 어디로든 다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위 그리고 추구하는 가치 이런 네. 것들이 되게 많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원래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요즘 세대는 그런 게 거의 없는 건 걸까요? 아니죠, 그러면? 있죠. 이 친구들이 대학에 들어와서도 호치민 사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배우는 사상 거는 그거는 계속 공부를 중요하게 우리 뭐 교양 필수라고 할 수 있는 네. 받지 않으면 졸업을 할 수 없는 그런 과목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 그러니까 정치 구조는 사회주의지만 네. 일당의 사회주의지만 경제는 이미 자본주의 그렇죠.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시장 경제라는 건. 그리고 베트남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었어요. 초창기에 도이모이가 시작이 됐었을 때는 일부 좀 제한을 했죠. 네. 왜냐하면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지만 절대로 모든 걸 다 내어주진 않겠다라는 게 있었지만 네. 지금은 그럼 지금은 선생님 없어요? 그런 뭔가 아니요 규제? 지금 일예로 이제 그 국영기업이나 네. 국영기업에서 그 일단 이해하기 편하시려면 주식이라고 하죠. 국영기업에 내가 이 국영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소속감.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주식을 100% 있어요. 국영기업에. 예전에는 한 40%는 남겨두고 혹은 60%는 남겨두고 외국인에게 팔았다라면 지금은 이제 없어요. 지금 모든 외국인들이 다 기업의 그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살 수 있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점점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그리고 외국인 투자를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그들의 편의를 봐줄 수 있는 법이라든지 뭐 경제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베트남이 이런 긍정적인 변화일 수 있죠. 경제 발전이 있고 사람들이 즐길 거리가 늘어나고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런 게 달라진다라는 거는 삶의 질이 높아질 수도 그쵸. 있지만 그만큼 이렇게 빈곤층이 줄고 빈곤층이 줄고 중산층도 늘어났지만 네. 정말 부자인 사람과 네. 가난한 사람들 이 차이가 정말 커지고 있어요. 이 사회적인 분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 사이에서의 이 뭐라고 해야 될까 불평등 이런 네. 것들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베트남에서 이런 불평등을 보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최저급여를 볼 수 있는데 베트남에서 2019년 최저급여가 한 200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줘야 된다. 네네. 그리고 월 단위 말씀이시죠? 그쵸 예, 예. 월 단위예요. 월급처럼 우리 주듯이요. 월급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200 경우는 불이면. 157만 원 정도 되죠. 네네 맞아요. 그쵸, 최저 시급으로 쳤을 때.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200불 정도. 그러니까 한 20만 원이 좀 넘는 거죠. 네. 근데 진짜 싸긴 싼 거네요. 그쵸? 네, 근데 실제로 베트남 가서 뭐 살아본다기보단 뭐 좀 돈을 써보셨으면 알겠지만 돈 쓸 길거리가 엄청 많아요. 네. 그리고 되게 비싸요. 네. 스타벅스도 얼마나 맞아요. 많은데요. 맞아요. 스타벅스에서 커피 하나 사 먹으려면 이미 그냥 한 3-4천 원이 나가요. 우리랑 거의 비슷한 거잖아요. 똑같죠, 거의.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씀씀이나 써야 될 콘텐츠들은 되게 많은데 버는 것에서는 한계가 있는 거죠. 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큰 부자가 되어버린 특권계층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사실 사회주의 국가 안에서 특권계층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서 나타나는 저 사람이 너무 부자고 나는 가난하고 이런 것에 대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불평등 의식 이런 것들이 약간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불만을 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변화가 무조건 물론 이제 경제적인 변화 다 좋죠. 근데 사람들 사이에서 그 변화가 누구에게는 긍정적, 누구에게는 부정적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잘 모르지만 그 이제 중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이제 사회주의적 그 이념이랄까 지향을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예,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 그걸 도입하고 할 때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그 과도기적 단계로서의 지금 설정을 하고 네. 일단 양적 평등을 하겠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 이제 빈부 격차가 증가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선가 정부 또는 당이 공산당이 적극적 개입을 통해서 이런 것들 좀 해소해 주겠지라는 기대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은 뭐 한국 사회처럼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뭐 이제 그 신분 상승이라든가 변화 이런 것들이 영영 막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고착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불안함이 큰지 어떤가요? 제가 만나본 친구들의 이야기는 아마 정부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베트남에서 이제 뭐 한 2008년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던 게 이제 그 한국 기업이나 뭐 여러 가지 외국 기업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파업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이 파업이라는 구조를 보시면 이제 사람들이 이거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수 있는데 그 파업이라는 게 사실 이루어질 수 없죠. 왜냐하면 노동자의 국가인 베트남에서 그 파업이라는 게 노동자가 불만을 가지고 그걸 통해서 공장을 문을 닫아버린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중간에 노조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이 노조를 통해서 노동자의 권리나 이런 것들이 다 왔다 갔다 하고 서로 합의가 되고 파업까지는 가지 않아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업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노동자는 노조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네. 우리가 지금 너무 못 살고 있다. 급여를 올려달라. 혹은 여러 가지 뭐 잔업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자유롭게 해달라라든지 아니면 돈을 더 달라고 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먹히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파업의 구조가 살쾡이 파업이라고 이제 최송 교수님, 파업이요? 네, 최송 교수님의 연구 논문에 되게 많은데요. 그러니까 노조도 모르게 그냥 갑자기 파업을 해버리는 거죠. 미리 말하지 않았고 미리 말하지 않고 갑자기 파업을 해버리는, 갑자기 안 나와버리는. 우리 직장 폐쇄 같은 건가? 근데 물론 사실 실제로는 다 증상이 있어요. 뭐 여기 어딘가에 포스트잇을 붙여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하지 않겠다, 뭐 좀 급여를 올려달라라든지 뭐 다른 지역은 얼마를 준다라든지 옆 공장은 더 많이 준다 이런 얘기를 막 해요. 하긴 하지만 그거를 이제 막거나 이게 상당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제 많은 그 베트남의 노동자들이나 인민들이 좀 정부를 신뢰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마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베트남 정부도 약간 좀 이렇게 좀 묵과하고 가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진 않잖아요. 네. 베트남 사회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물론 불만을 갖지만 베트남 내에서는 시위가 불법이거든요. 아예 불법이에요? 네, 할 수 없어요. 하더라도 언론에 나오지 않아요. 저는 못 가서 살겠네요. 전문 시위꾼이어가지고. 프로 시위를. 아마 시위. 베트남 입국하자마자 이제 꽁안이 따라붙을 거예요. 그렇구나. 아니 그러면 선생님 지금 뭐 선생님 그 찾아오면서 제가 본 것도 베트남 정부가 페이스북 규제하려고 한다는 그 소식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네. 중국도 그렇고 중국은 지금 이미 어떤 단어 딱 다 걸르잖아요. 그래서 뭐 SNS 지금 제가 선생님하고 인터뷰를 준비하면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게 베트남 사람들이 SNS를 엄청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걸 규제한다 그러면 당연히 정부를 더 싫어하는 부분이 될 것 같거든요. 그 상황이 요즘 어떤 정도예요? 베트남에서 한 제 2014년도인가? 12년도에 갔었을 때 페이스북을 들어가려고 하면 네.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요? 그 2014년에? 12년 정도, 12년에? 네, 12년 13년도에. 그래서 그때 베트남 유심칩이라고 하죠. 그걸 꽂으면 네네. 페이스북이 들어가지질 않아요. 그래서 로밍한 건 쓸 수 있고 로밍하는 건 들어가고 그 유심칩을 꽂는 순간 들어갈 수가 없고 그리고 어떤 유명한 외국계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인터넷을 접속을 하면 또 들어가지고. 그 정보가 막아놓은 거네요. 그죠? 그렇죠. 네. 네. 그 당시에 이제 뭐 다 막아놓고 하지만 다 그때 친구들이 어떠한 내가 페이스북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뭘 하나 이렇게 은밀히 건네면서 이걸 꽂고 하면 들어갈 수 있다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니? 다 알고 있다고. 이걸 꽂으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유심칩이에요? USB 같은 거 꽂아놓으면 USB. 열려요. 우리 집 단속되는 거 아니야? 우리 애기 갖고. 그땐 그랬어요. 그러다가 2014년도에 13년도랑 했었을 때는 다 풀려 있더라고요. 이제 막는 거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네, 왜냐하면 이미 다 하니까. 근데 어쨌든 베트남 친구들이 이메일 주소는 없어도 페이스북 아이디는 다 있을 정도로 되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서 오히려 더 이번에 그 네트워크 보안법, 사이버 보안법이 그런 법을 만드는 거예요, 정부가 지금? 아니요, 기존에 있었죠. 기존에 원래 있다가 있었어요? 이번에 조금 더 강력하게 이제 법조항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거거든요. 걸 규제해요? 예를 들어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그 문제들은 뭐냐면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국가의 영웅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인의 이야기 혹은 시위를 선동하는 것들 그런 문구나 그런 단어들이 들어가면 그 정부 측에서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차단해 달라고 내려달라. 혹은 이걸 올린 사람의 정보를 달라.
이런 것들을 허용할 수 있게 만드는 법이 생긴 거죠. 이거는 2019년 1월부터 좋은데요? 네. 어머 어떡해. 그 전에 한 약 4만 명의 네티즌이나 네네. 그리고 한 70명 이상의 변호사단이 이제 막 얘기를 했어요. 청원을 했어요. 하지 말아라. 이런 거는 지금의 이런 시기와 맞지 않다라고 그쵸. 했지만 예. 뭐 어쨌든 간에 국회에서는 통과가 됐고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많은 베트남 친구들의 이제 페이스북을 그 이후로 봤었을 때 이제 뭐 예를 들어 약간 이미지들이 몇 개 있어요. 막 입을 이렇게 틀어막고 있는 이미지라든지 뭐 네네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이제 나는 꽃 사진을 올리면서 나는 이제 앞으로 예쁜 꽃만 보며 살 거다. 혹은 뭐 약간 운동하는 걸 하면서 난 앞으로 운동만 하면서 살 거야. 막 이런 그런 이제 막 약간 불만 아닌 불만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이게 또 젊은 층과 약간 세대 간의 차이인가 싶기도 해요. 약간 또 다른 친구들, 다른 사람, 저는 이제 층위가 조금 있으니까 네네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일반 대중이 많이 알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혹은 뭐 공무원이나 뭐 군인이나 뭐 정치인이나 아니면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규제하는 것 자체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 문제라는 의견을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죠. 그럼 아직까지는 그럼 사회적으로 되게 막 큰 논란이 되고 있거나 이러진 않은 거네요. 페이스북 안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겠죠. 그 안에서만 그렇지 이렇게 네. 바깥으로 표출되거나. 이게 약간 사이버 보안법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저번에 듣기로는 그 베트남의 뚜오이제라는 네. 유명한 신문이 있어요. 민간인 학살과 관련돼서도 그 그러니까 베트남어로 나오는 그리고 영어로도 나오는 네. 신문인데 민간인 학살 이야기도 거기에 실린 유일한 신문인데 거기 그 온라인이 닫았대요. 정보가 닫은 거예요? 아니요. 그냥 닫았대요. 자기네가요? 아마 또이제 입장에서 닫았겠죠.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검색이나 기사로 올릴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거에 대한 뭐 우려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베트남에 시민단체는 있나요, 선생님? 없어요? 아예 공식적으로는? 하나도 없어요? 있죠. 있지만 있죠, 진정한 있죠. 정부 의미에서. 그럼 이거 누가 싸워줘요? 이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근데 표현의 자유라는 게 네. 베트남은 정치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보다는 최근에 보면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표현의 자유가 더 많이 드러나요. 예전에 국토 분쟁이나 뭐 이런 거 있었을 때 특히 예전에 2014년도에 기억을 하실 수도 있는데 뭐 반중 시위 뭐 이런 네네네.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베트남 언론에는 반중 시위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았고 근데 그냥 우리나라에서만 있고 그래서 저 그때 베트남에 있었는데 항상 저한테 너 중국 사람이니? 라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난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를 항상 하고 다니고 네네네. 한국 식당은 한국 태국기를 걸 정도로 되게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우리 중국 사람 아니다라는 걸 계속 증명해야 됐던 거네요. 네네네. 그러면 뭐 환경 부분이나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정부에 걸리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좀 확보해주고 그것도 이제 시위를 하는 거는 이제 정부가 어느 정도 용인을 한 상태예요. 정부는 모르지 않아요. 하지만 밖에 나와서 뭐 집단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정부는 그냥 지켜보는 것뿐 사실 거기에 가담하에 있는 친구들도 다 알아요. 이제 정부가 지금 다 알고 있지만 나서지 않는 것뿐이다라고 알고 있죠. 그렇겠죠. 정치적 그 민감성이 덜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죠. 숨통을 열어두고 네네. 대신에 이제 그 정치적 민감성을 통제하고 뭐 이런 식의 공식적으로 시민사회가 따로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시민들이 이렇게 조직되거나 이런 게 할 수 있는 게 아니 약간 뭐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뭐 기업. 외국 NGO와 함께 있는 뭐 그런 활동들은 네네네. 있죠. 이런 게 궁금한 게 최근에 미국이 북한에게 베트남 모델을 추천했다는 기사를 제가 보고서 베트남 사회의 미래가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 북한이 만약에 뭐 북한이 선택할지 안 할지는 모르고 그리고 또 어떤 모델을 따라간다고 해서 그 모델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뭐 실제로 네. 북한 측에서도 먼저 얘기를 제시를 했었었죠. 이제 그런 아이들이 맞아요. 트럼프 얘기하기 전에 그 얘기 나오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정치 권력의 안정성이 그대로 유지된 상황에서 그렇죠. 괄목할 만한 그래도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는 거. 저는 뭐 다른 거는 아니었고 SNS 규제 같은 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북한도 계속 그럴 텐데 약간
뭐 베트남은 그럼 이걸 어떻게 타개해 나갈까 뭐 되게 우리 같았으면 되게 답답하게 느꼈을 것 같은데 근데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그걸 받아들이는 게 또 저희랑은 좀 다를 수 있어서 그렇게 좀 다른가 봐요. 내년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그래서 내년에 선거 같은 게 있어요 베트남에? 아니요. 없어요. 한동안 되게 조용하겠네 또. 저 내년 1월에 이제 베트남에 갈 건데. 아 그러세요? 이제 가서 이제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는지 조금 더 한번 물어보려고요. 내년에 선생님 한번 다시 모셔야겠네요. 그러면 갔다 오시고 나서 베트남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제가 선생님 그 준비하면서 최근에 선생님이 그 학회에서 동남아학회 하셨던 발제문을 먼저 입수해서 읽어봤는데요. 베트남에 아까 잠깐 언급했기도 했지만 베트남의 한국어 열풍과 이면 또 그리고 한국 기업의 문제점 등을 이제 지적하셨어요. 인터뷰들을 이제 실어서 그래서 아마도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갖는 한국하고 한국 사람의 이미지 이런 것도 들어있고 약간은 그 언어를 도구화하는 뭐 이런 면들도 선생님이 좀 짚어주셨는데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 네. 제가 베트남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들어요. 베트남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국과 한국인의 이미지 이런 것들은 어떨까? 맞아. 그러니까 아까 그 갓항서 이야기랑 같은 맥락인데 네. 이제 좋을 것이다. 혹은 뭐 우리가 그만큼 경제적 공여를 했으니 베트남 경제 발전을 한국이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뭐 선입견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제 실제로 몇몇 친구들한테 물어봤었을 때 한국 사람들 한국을 어떻게 생각해?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그냥 뭐 들리는 이야기는 뭐 한국 사람 참 부지런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한국 사람 참 노래도 잘 만들고 드라마도 재밌어요. 그리고 문화에 뭐 대한 얘기죠. 경제 발전도 했어요.라고 해서 그럼 제가 그 다음에 또 물어봐요. 한국을 어떻게 뭐 존경할 만해? 라는 이야기. 왜냐하면 한국 회사에서 일을 하고 한국인과 함께 한국인을 상사로 모시고 있는 친구들도 많아서 얘기를 막 하면 존경할 정도는 아니야.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오죠. 그래서 왜 이 친구들이 그런 식의 생각들을 하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물론 상사를 존경하기란 어렵죠. 그렇죠. 저희도 그런데요. 그 세상의 모든 상사. 상사를 물론 상사를 존경할 수도 있지만 그쵸. 어렵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도 이제 그렇다라고 치부하기에는 이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혹은 울분을 토하는 것들이 약간 좀 안타까웠어요. 네. 그래서 이 친구들 다 한국어가 좋고 한국 사람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호감을 가져서 한국어를 배우기도 하고 할 텐데 그리고 언어를 배우는데 저 사람이 싫어요. 너무 싫을 것 그럼 같죠. 언어를 배울 수 없잖아요. 그 사람, 그 나라가 싫고 그 나라 문화가 싫고 이러면 맞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얘기를 많이 하죠. 왜 그렇게 싫으니? 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냥 뭐 한국 회사에 다니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 이제 놈띵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놈띵? 네, 이거는 베트남어로 이제 불같다. 불같다. 그러니까 성격이 급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약간 그런 것들을 좀 많이들 경험하나 봐요. 그리고 좀 성격도 성격이지만 그걸 막 이렇게 쉽게 표출할 수 네, 있는 그 상대에 그쵸. 대한 예의가 그 없는. 예의가 없는 좀 낮게 보는 그런 거 아닐까 싶기도 그런 것도 한데. 있겠죠. 그걸 이제 그 친구들도 느끼는 거겠죠. 네, 그렇죠. 똑같은 한국 사람이 뭐 독일에서 법인하면은 이거 쉽게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요. 독일 순둥이가 돼 있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그쪽에서 뭐 새벽에 회의를 소집한다 이런 거 상상도 못하고, 네, 그랬는데 똑같은 그 뭐 대기업이 베트남 진출하면 이제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죠. 네네. 지금은 조금 달라지고는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만났던 친구들 이제 옛날에부터 이제 1990년대 뭐 이렇게 들어갔던 기업에 네. 다녔던 친구들부터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 친구들을 다 만나보면 약간 한국인들의 성향이 되게 부지런하고 그러긴 하지만 너무 불같다. 그리고 이제 상대방을 배려를 좀 안 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나 봐요. 그래서 네. 이 친구들 같은 경우 회사를 다니는데 자기가 한국어를 배우고 나름 자기도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한국어가 있는 대학교가 나쁜 대학교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높은 급여 외에는 급여는 높아요. 아까 제가 최저급여 말씀드렸는데 네. 그거의 한 4배 정도를 받아요. 초봉이. 20불이면 한 800불 정도. 200불에서 그리고 한국 유학이나 어학원 어학연수라도 다녀오면 이제 100, 더. 1000불, 1500불, 2000불까지도 받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거죠. 시작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 외에도 뭔가
더 문화적인 거나 이런 것들, 물론 문화적인 것도 있기는 하지만 회사 내에서 자기를 되게 업신여긴다는 느낌이라든지 심부름꾼으로 생각을 한다라든지 이런 걸 느꼈을 때 회사에 대한 충성도라든지 그렇죠. 이 회사를 사랑하는 뭐 우리 애사심 맨날 강조하잖아요. 왜 자꾸 회사를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약간 그런 것들에서 이제 괴리가 오나 봐요. 자기가 생각하고 기대했고 드라마에서 봤었던 것들과는 좀 다른 한국인들, 한국 회사 문화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초창기에는 좀 말을 못했죠. 이 친구들도. 그렇죠. 대꾸를 못하거나 그냥 당하고 있거나 했겠지만 지금은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요즘 회사들은 특히 대기업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베트남 친구들한테 잘 못하면 이 친구가 나가버리기 때문에 되게 많이 잘 배려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 다 과정인 것 같아요. 다 좋은 데도 있고 나쁜 데도 있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말하는 건 그래 얘기해요. 좋은 한국 사람도 있고 나쁜 한국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뭐 전 세계 사람이 다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는데 그렇죠. 그래도 다행이긴 하네요.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좋아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이건 또 제 시선일 수도 있어요. 베트남 친구들한테 이 이야기를 했었을 때 또 친구들은 또 여전히 똑같다라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뭐 당연히 그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양식이라든가 이렇게 좀 나아지면서 타문화에 대한 인식 뭐 이런 것 좀 좋아질 거라 생각되는데 그 근본적인 가진 구조가 뭐냐면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베트남을 어떻게 왜 투자하는가 왜 그 생산 활동하는가 했을 때는 그 이윤 창출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이고 그것이 이제 기업이 현지화된다는 개념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뭐 이걸 네. 이해해서 충돌 안 생기게 하고 이 정도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재무 관리라든가 뭐 심지어는 뭐 그 법인장까지도 이제 현지인으로 할 수 있겠는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안 놓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사 담당은 보통 이제 현지인들을 안 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노조 관리, 네 맞아요. 그리고 대정부 관리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전략적으로 하는데 돈 관리 뭐 이런 건 절대 주지 않아요. 요직은 주요 요직 중에서 이제 돈 관리죠. 그러니까 돈 관리. 그러니까 절대 현지인이 알아서도 안 되고 하는 이제 그런 영역들이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 자체가 현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뭐 애사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기 굉장히 어렵죠.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의 생리이기도 하지만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그렇지만 그 투자 규모가 커져서 함부로 이동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모색하고 있는 그런 걸로 보이지만 이게 정말 그 뭔가 베트남 사람들에게도 관심과 좀 애정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자기 회사라는 느낌이 들려면은 그냥 현지화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문화적 차원이 아니라 운영과 구조, 뭐 소유 구조에 있어서도 좀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나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그게 좀 이중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만약 그랬을 때 우리 정서상에서는 우리 기업이 그럼 이제 부가 유출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지만 베트남 사람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 그 베트남 분들 이렇게 뭐 그 기업 활동할 분은 아닌데 얘기해 보면은 삼성이 뭐 이렇게 기여한다고 하지만 베트남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얼만데 그렇죠. 사회에 베트남에서 기여한 게 뭐가 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이제 그런 거 보면 사실 맞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냉철하게 이제 바라보는 시각들이 지금 뭐 이렇게 그 사회 여론화되지 않고 그리고 그렇지만 또 그리고 워낙 비중이 커서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런 인식조차 없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 뭐 친구들이 하는 한국 기업한테 바라는 바나 이런 얘기들은 또 따로 없나요, 선생님?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좀 존중이 필요하죠, 사실. 왜냐하면 뭔가 이용당하는 혹은 이런 느낌. 제가 베트남에 맨 처음에 도착했었을 때 저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에 불쾌함을 느꼈잖아요.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도 내가 여기를 다니면서 내가 더 발전하고 국가도 그렇죠. 발전하고 당신도 발전하고 모두가 다 상생하려고 하는 거지. 당신들이 우리를 이용해 놓고 자기들은 도망가고 이런 걸 원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서로가 이젠 정말 그냥 파트너로서 존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죠. 그렇겠네요. 진짜 마지막 질문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께 뭐 질문지에 사실 적진 않았습니다만
꼭 드리고 싶었던 게 베트남을 공부하실 정도, 연구하실 정도가 되셨으면 베트남 뭐가 그렇게 좋아서 공부하고 다니시나 뭐 이런 게 사실 궁금해서 공부하고 다니시나? 공부하고 다니시나? 정확해요. 다니고 있어요. 지금. 공부하고 다니시나? 저는 공부하고 베트남- 앉아 있는데. 베트남, 그러니까 이 얘기를 여쭤본 거는 베트남의 되게 좋은 면이라든가 문화적인 거나 뭐 이런 부분을 약간 청취자들께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다. 저는 베트남을 별로 안 좋아했죠.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첫인상은 안 좋았죠. 네, 첫인상은 안 네. 좋았는데. 설마 아직도 안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베트남 사람들로 인해서 제가 상처를 받았다라면 처음에 네네. 근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베트남 사람들로 인해서 제가 이제 다시 그 상처가 아무는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제가 베트남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언어가 주는 그 답답함이 있어요. 베트남 베트남. 언어가 주는 왜냐면-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어. 그리고 물론 알파벳과 비슷한 게 쓰여 있기 때문에 읽을 수는 있지만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그 불편함이 있어요. 있는데 제가 항상 그래서 이 제 연구 대상자들 항상 친구들이라고 표현을 네. 하는데 물론 저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들도 많았고 많은 사람들도 많은데 저한테 항상 친구처럼 대해주더라고요. 왜 그러는지는 알 수 없어요. 제 이래봬도 되게 베트남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 보이세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베트남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뭐 친구들이랑 계속 만나기도 하는데 항상 알 수 없지만 저한테 되게 친절했어요.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 되게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베트남 사람들 쉽게 믿으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한테는 항상 좋은 면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베트남의 환경이나 뭐 경제 이런 것도 다 좋죠. 그리고 서비스도 훨씬 나아지고 있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그 베트남 사람들이 저한테 주는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저는 또 문화인류학을 하니까 현지 조사를 하려면 사람들하고 계속 커넥션을 해야 되거든요. 만나고 상호작용하고 계속 물어보고. 근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되게 친절하고 친근하고 잘 대답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결국 사람. 네네네. 저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아마 베트남 안 가죠. 오토바이 너무 많잖아요. 시끄럽고 시끄럽고 7시에 일어나요 막. 맞아요. 저랑 안 맞아요. 빵빵거려요. 저한테 맨날 늦게 일어난다고 뭐라고 해요. 베트남 친구들이. 빨리빨리 일어나서 시작하라고 얘기하고 저랑 안 맞아요. 전 아침형이 아니에요. 베트남 사람들 아침형 사람들. 네 맞아요. 일찍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는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이 주는 느낌이 저한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똑똑해요. 네,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들은 다 들었는데 혹시 선생님 못하신 말씀이 있으신지? 이건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준비해 왔는데 네. 지금 이제 먼저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뭘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 꼭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네네네. 제가 베트남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베트남에서 제가 느끼고 배웠던 것들을 소개하게 되는 자리가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뭐 학회나 이런 데에서는 많이 했지만 이렇게 대중들에게 이야기한 건 처음이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잘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느낀 바를 전달해 드리는 거였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이 단 몇 분으로 베트남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다만 이 시간이 이제 베트남과 한국이 점점 가까워지고 이 뭐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다 가까워지는 이 시점에서 베트남에 대한 이해 혹은 흥미, 관심 이런 것들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초 정보 정도는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많이 만나본 베트남 친구들이 의외로 한국 사람들을 좋아하는 친구들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과 여전히 뭐 의사친족처럼 뭐 양어머니, 양아버지처럼 그렇게 지내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 정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끝까지 잘 보살펴 주려고도 노력하기도 해요. 근데 일단 제가 그런 관계도 보긴 하지만 서로가 좀 더 존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관심, 흥미 좋지만 존중이 바탕이 된 흥미와 관심 그리고 이해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여행을 가시거나 뭐 사업을 하러 가시거나 거의 뭐 베트남 드림인데 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가시면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말씀. 마지막으로 선생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희 잘 들어보신 청취자들께서는 좋은 팁 같은 게 되셨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희가 오늘 준비를 하면서 정말 선생님께 더 좋은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나라로 딱 들어가가지고 저희가 찾아본 거는 어떤 이슈가 없이 찾아본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죠? 어떤 선거가 있었다거나 뭐 이런 게 계기가 아니고 그 나라를 좀 알아보자 막 이러면서 이제 가꾼 거는 선생님이 이제 또 내년에 또 갔다 오시고 그러면 저희가 아시아 나라가 별로 없어요, 선생님. 10개가 동남아시아가요. 네. 이게 다 돌면 한 년만 돌면 또 돌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자주 한번 나와주시면 저희들에게 많은 아시아를 연결하는 어떤 가교 같은 역할을 해주시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네, 특히 베트남과 연결하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다음에도 꼭 선생님 나와주십사 요청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부탁드렸던 게 아시아 노래. 매 시간마다 저희가 부탁드려서 받고 있는데 오늘 어떤 노래 준비해 주셨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소개해드릴 분은 그 베트남의 그 유명한 작곡가인데요. 찐꽁선이라는 그 작곡가예요. 이 사람은 이제 뭐 제가 막 자료를 찾아보니 베트남의 뭐 밥 딜런 하고도 비교가 될 정도의 찐꽁선님이요. 네, 예술성이나 뭐 그 시적인 뭐 사회적인 뭐 메시지 이런 것들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1939년에 태어나서 2001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이제 분이군요. 베트남 전쟁이나 그리고 뭐 도이머이 베트남이 변화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목도할 수 있었던 나이대였던 거죠. 그래서 그러네. 제가 오늘 이제 소개를 해드릴 노래는 이제 손에 손잡고라는 노래인데요. 손에 그렇죠. 제가 안 그래도 코리아나가 불렀던 노래다. 그랑 지금 비슷하다. 젊은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모를 수 있어요. 네. 검색해야 될 코리아나. 거예요. 약간 그런 제목인데 음. 이 내용이 이제 뭐 전쟁이 끝났을 때 통일이 되었을 때 이제 그 내용 자체는 되게 간단해요. 이제 서로가 이제 뭐 고향을 바라보면서 함께 뭐 손에 손을 잡고 이제 뭐 미래를 보고 뭐 이런 내용들인데 이 노래는 이제 전쟁 노래라는 느낌보다 혹은 평화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조금 더 서정적인 느낌들이 있는 노래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전히 찐꽁선의 노래가 이제 뭐 옛날 법의 안에서는 이제 금지곡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래인데도 금지법이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남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뭐 금지곡이라고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 이 사람이 예술성이나 그 노래 전체가 다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술성만 보았을 때는 이렇게 치부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리메이크라고 하죠. 이 노래를 이제 많은 가수들이 불러요. 그래요? 지금까지도 계속 부르고 있기 때문에 손에 손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걸 아직까지 금지곡으로 두고 있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라는 생각을 들 정도로 되게 유명한 분이고 유명한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가 알려줬어요. 베트남 친구가요? 네. 네. 아니 저는 찐꽁선님도 처음 들어보고 이름이 참 매력적입니다. 찐꽁선님 이름도 처음 들어보고 그 손에 손잡고라는 노래. 네, 선생님 너무 좋은 노래 소개해주시고 또 오셔서 바쁘신 중에도 오셔서 베트남 이야기 두서없는 저의 질문에 많이 답해주셔서 대답이었죠. 이게 좀 잘 맞아요 저희가 주고받고가. 네. 네. 재밌었습니다. 네. 유익했고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선생님께서 소개해주신 찐꽁선 가수의 손에 손잡고라는 노래 들으면서 이번 달 아시아팟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ừng núi giang tay nối lại biên xa ta đi vòng tay lớn mãi đến núi sơn hà mặt đất bao la anh em ta về gặp nhau mừng như bão cát quay cuồng trời rộng bàn tay ta nắm nối tròn một vòng Việt Nam cờ nối gió đêm vui nối ngày dòng máu nối con tim đồng loạt dừng tình người trong ngày mới thành phố nối thôn xa vời vời người
tự sinh. 그거 알아? 옛날엔 대학 입학금이라는 게 있었대. 대학 입학금? 그게 뭔데? 등록금이랑 다른 거야? 다른 거래. 등록금 말고도 입학금이라는 이름으로 대학에 크게는 100만 원이나 더 냈었대. 그런데 왜 100만 원인지 산정 근거도 없고 사용처도 불분명했대. 그런 걸 왜 내? 어떻게 없어졌는데? 바로 청년참여연대가 있었기 때문이지. 즐거운 변화를 위한 청년참여연대의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의 삶을 바꾸기 위해 나서는 청년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지금 전화주세요. 청년참여연대 그래!